우리 집인데 누나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돌아갈 수 없어. 나는 항상 피를 나눈 사이라면 적어도 남에게는 하지 않을 짓은 서로에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살았다. 특히 형제자매라는 이름에는 어딘가 마지막까지 서로를 지켜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깨달은 건 어머니의 집이 누나 명의로 넘어가고 그 집에서 내가 쫓겨난 뒤였다. 우리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두 남매를 키우기 위해 평생 허리가 부러져라 일하셨다. 위로 5살 많은 누나 그리고 나. 누나는 어릴 때부터 항상 나는 이 동네 벗어날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나는 그런 누나를 부러워하면서도 어딘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다. 누나는 서울로 대학을 갔다. 등록금과 자취방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다. 공장, 식당, 농번기 일손, 새벽 배송까지. 어머니의 손등은 점점 더 두꺼운 굳은 살로 뒤덮였고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비명을 질렀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다. 서울로 올라가고 싶었지만 어머니 곁을 떠나기가 차마 쉽지 않았다. 누나가 떠난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은 결국 나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너는 네 인생 살아. 엄마 때문에 묶이지 마라.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외로움을. 밤마다 어머니가 혼자 방에서 기침을 참으며 앓는 소리를 들을 때면 나는 도저히 이 집을 떠날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 누나는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결혼까지 했다. 결혼식 날 누나는 사람들 앞에서 엄마, 동생, 내가 잘 될게. 나중에 꼭 보답할게. 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셨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우리 누나 잘 되면 이제 조금은 편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후 누나는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명절에도 사흘 중 하루 정도 얼굴을 비추고 급한 얼굴로 올라가기 일쑤였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애 키우고 일하느라 바쁘겠지. 멀어서 그렇지. 라며 누나를 이해하려 했다. 나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 곁에서 묵묵히 밥을 짓고 약을 챙겨드리고 비 오는 날이면 미끄러운 마당을 쓸었다. 어머니는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셨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땅 몇 평과 함께 어렵게 마련한 작은 집이었다. 빚을 내고 갚고 또 내고 그 과정을 겨우 견뎌낸 끝에 비로소 우리 집이라는 것이 생겼다. 그 집은 나와 어머니의 삶의 전부였다. 그런데 그 집이 언젠가 누나의 표적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다. 사건의 시작은 누나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부터였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장사가 조금 안 된다. 투자했던 게 잘 안 됐다. 그런 얘기들은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니까. 하지만 어느 날 누나가 아이 둘을 데리고 갑자기 내려왔다. 얼굴은 푸석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누나를 보자마자 밥부터 차려야 한다며 부엌으로 뛰어가셨고 나는 괜히 불안한 마음으로 누나의 표정을 살폈다. 며칠 동안 누나는 거의 매일같이 울었다. 남편의 빚, 카드 돌려막기, 집에까지 찾아온 채권 추심 전화.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냥 위로의 말만 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누나는 어머니와 단둘이 방에 들어가 한참을 이야기했다. 문이 닫힌 채로 이어지는 낮은 목소리들.
나는 그 앞에서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화면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유난히 말수가 적으셨다. 누나가 아이들과 함께 방에 들어간 뒤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식구란 게 서로 도와야지, 안 그러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쿡 찔렸다. 마치 나를 향해 던지는 말 같기도 했고 이미 어머니 마음속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누나는 마치 결심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누나는 자신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숫자를 붙여 설명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진 빚, 아이들 학원비, 밀린 월세,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이자까지. 나는 그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누나는 지금 어머니의 집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차피 이 집 언젠간 우리가 나눠 가질 거잖아. 엄마가 살아계실 때 문제 정리해 두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냐. 지금 잠깐 우리 명의로 돌려놓으면 우리가 빚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 수도 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의 집, 아버지가 피눈물 나게 마련한 이 집을 빚 때문에 잠깐이라는 말 한마디로 넘겨주자는 소리였다. 나는 어머니를 따로 모시고 나가 천천히 말씀드렸다. 누나 상황이 안타깝지만 집을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이 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진짜 갈 곳이 없어진다고. 어머니는 한참 동안 내 말을 듣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는 그래도 피부친데 라는 말을 꺼내셨다.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피부치. 그 단어는 어머니 세대에게 거의 종교와도 같은 말이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피부치를 버리지 않고 가족끼리는 결국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는 굳은 믿음. 나는 속으로 소리쳤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엄마? 나는 피부치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누나와 나 사이에서 찢어지도록 힘들어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어머니와 누나는 읍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다녀왔다. 나는 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너는 일하러 가라고 말했고 누나는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고 올게라고 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결심한 사람처럼 담담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내 눈을 피하다가 누나가 잠깐 명의만 옮겨놓자고 해서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멍해졌다. 잠깐, 명의만, 나중에 다시. 그 말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이미 벌어진 뒤였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집은 온전히 누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어머니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순간 이 집에서 나는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손님이 되어버렸다. 어머니마저 자신이 평생 지켜온 집에서 주인이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그래도 누나는 네 누나잖냐. 설마 나중에 우리 버리겠냐.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게 될 줄은 몰랐다. 누나는 그날 이후 시골집에 더 자주 내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미안해서 그러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 방문은
다른 의미를 띠게 되었다. 누나는 집 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수리를 해야 한다느니, 벽지를 새로 해야 한다느니, 보일러를 바꾸면 더 비싸게 들어올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느니 집을 투자 자산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이 집은 단 한 번도 돈의 가치로 계산된 적이 없는 곳이었다. 우리 가족의 웃음, 눈물, 아버지의 땀, 어머니의 한숨, 그리고 나와 누나의 어린 시절이 모두 뒤섞여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누나에게 이제 이 집은 빚을 막기 위한 방패이자 다시 돈을 벌기 위한 발판일 뿐이었다. 결정적인 일은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벌어졌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것이다. 집 마당에서 빨래를 걷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다. 병원에서는 고혈압과 스트레스가 겹쳐 작은 뇌경색이 왔다고 했다. 다행히 바로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피했지만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더듬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다. 그 기간 동안 나는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어머니를 간병했다. 몸은 지쳐갔지만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나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이상할 만큼 바쁘다고만 했다. 잠깐 들러서 울먹이며 엄마 미안해. 내가 잘할게. 라고 말하긴 했지만 진짜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누나는 항상 자리에 없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서울에서 내려오느라 힘들겠지. 아이들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겠지. 또 한 번 스스로를 설득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읍사무소에서 이상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다. 귀하가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자 변경 및 임대 관련 안내문. 나는 그 봉투를 열어보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내용을 읽는 동안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 문서에는 집이 전세 또는 매매를 위한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올해 안에 거주 여부를 정리하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제야 직감했다. 누나가 또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진실은 놀랍도록 잔인했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읍내 부동산에서 집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 동네에서 집에 관한 얘기는 금방 퍼진다. 거기 어머니랑 아들 사시던 집 있잖아요. 그 집 큰딸분이 서울 사람들한테 내놨다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다. 누나는 어머니 몰래 집을 시장에 내놓고 있었다. 우리가 아직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어머니가 여전히 방 한 칸에 머물고 있는데도 누나는 그 집을 돈으로 계산해 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다. 설마 누나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매물 정보를 보여드리자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눈에는 상처, 충격, 배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맞냐? 어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셨다. 그날 밤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누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도 통화 중 혹은 부재 중만 반복되었다. 결국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누나, 집 판다고 내놨다던데 이게 무슨 일이야? 답장은 다음 날 새벽에 왔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살려고 하는 거야. 어차피 그 집 나중에 다 나눌 거였잖아. 지금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도 낫지 않아?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서로를 위해서. 그 말이 너무도 잔인하게 느껴졌다. 누나에게 있어서 서로에는 어머니도 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오직 자기 가족, 자기 살 길만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그 뒤로 급격히 기력이 떨어지셨다. 내가 집을 넘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책하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셨다. 잠에서 깨면 집은 아직 우리 거냐? 라는 말부터 하셨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집은 이미 온전히 누나 것이었고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다.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다. 몇 달 뒤 어머니는 다시 쓰러지셨고 이번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다. 병원 침대 위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눈동자를 보며 나는 속으로만 울부짖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너무도 짧고 슬펐다. 그래도 누나는 네 누나니까 미워하지는 마라. 나는 그 말을 끝내 이해할 수 없었다. 죽음 직전까지도 자신을 배신한 자식을 감싸는 그 마음을 나는 평생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누나는 잠깐 얼굴을 비추고 갔다. 울음소리는 컸지만 눈물은 이상하리만큼 마른 얼굴이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누나는 서둘러 서울로 올라갔다. 그리고 며칠 뒤 집은 완전히 팔렸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그 집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어귀까지 나가 집이 있던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더 이상 나를 기다리는 문도 불이 켜진 창도 없었다. 누나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는 짧았다. 미안. 나도 버틸 힘이 없었어. 나는 그 문자를 읽고 더 이상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어떤 말도 이 배신을 덮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 월세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반복하며 버틴다.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가끔씩 그 앞에서 이야기를 건다. 엄마, 누나는 잘 살까요? 엄마,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조금씩 알게 되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이 늘 나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언젠가 이 이야기를 꼭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혹시 나처럼 피부치라는 말 하나만 믿고 모든 걸 바치는 사람이 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작은 경고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누나를 완전히 미워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때로는 바보 같고 때로는 안쓰럽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희생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의 동생이기 전에, 누구의 자식이기 전에 나 자신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에게 나는 조용히 묻고 싶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진짜 가족으로 대하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얼마나 지키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돌멩이처럼 남아 한 번쯤은 고민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나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